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 민중의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향한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참 너무나 저질스러운 한국 정치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가릴 거 없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차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짜고짜 간첩 얘기를 좀 드릴게요. 김부겸 총리랑 관계된 얘기라서 이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김부겸 총리하고는 학번이 제가 하나가 아래고 개인적인 면식이 있어요. 제가 학교를 잘 안 다녔지만 개인적인 면식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나중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이선실, 이 북한 최고의 간첩, 전설의 간첩, 전설의 여간첩이라고 알려져 있죠. 일단 그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정이 범상치 않습니다. 세뇌 탈출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만약에 한반도에 일제 때 만약에 제대로 된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세력이 가장 강한 지역이 어디냐? 평양도 아니고 신의주도 아니고 함흥도 아니고 백두산 인근도 아니고 서울, 호남, 충청도 아니고 의외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이게 이렇게 뿌리가 깊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죠. 이게 1921년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발생을 하니까 만주 시베리아로 반공국제연합군이 출격을 합니다. 머릿수로는 일본군이 제일 많았어요. 일제가 한 8만 명 되고 토탈 한 10만 명 됩니다. 영미, 일제 뭐 이런 데 출격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혁명군 이른바 백군을 이제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공산 세력과 대결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대개 1921년쯤 되면은 이제 이 공산혁명을 인정을 해주고 이제 소련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독립 세력은 말하자면은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독립 세력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 적군이 일제랑 싸우는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공산 적군에 대해서 이 한국 공산주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무장 세력이 말하자면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소련 입장에서 보면 소련군, 그러니까 러시아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시베리아 여기를 마감을 쳐야 되는데 이게 이 한국 독립군이라는 게 이게 뇌관인 거라 상황을 계속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 중간에 이제 그 전투를 막 일으키니까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소련이 일제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일제랑 사실상의 밀월 관계가 들어가는데 그 밀월 관계에 들어가는 제물로 바친 게 여기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들을 소련의 스보보드니, 뜻은 자유시라는 뜻입니다. 스보보드니라는 아무르 강변의 도시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거를 소련군으로 포위를 하고 무장 해제를 시키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총을 갈겨서 죽였죠. 그리고 항복받은 사람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때 그 재판장인가 뭔가가 그 중에 한 명이 여운형이 그 재판하는 주체 중에 하나고 동방노동자대학을 나왔을 거예요. 왔다 갔다 했던가 여운형이. 또 김규식도 이제 우남 이승만을 배반하고 공산주의자랑 어울리기 시작해서 김규식도 거기
그 재판부의 쪽에 무슨 배심인가 뭔가로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참 웃기는 거죠. 그때 우리 독립군의 영웅 그 홍범도 같은 양반은 그때 그 거기서 재판받고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넘겨져서 거기서 극장 수위로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 소련군의 포위를 뚫고 이제 탈출해서 반공 민족주의 운동에 일생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범석, 지청천 뭐 이런 분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소련과 일제가 밀월 관계에 들어가서 이게 24년을 가는 겁니다. 1945년 8월까지 일제가 원자폭탄 두들겨 맞고 그 직후까지, 그래서 8월 9일인가 며칠에 소련이 참전을 할 때까지 24년 동안 소련과 일제는 밀월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에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종주국이에요. 조국으로 일컬어지는 소련은 한반도에서 조선공산당의 창당을 용인을 안 해요. 그래서 조선공산당 역사를 보면 항상 창당 준비 단계에서 정보가 새 나가서, 저는 정보가 분명히 소련에 의해서 새 나갔다고 봐요. 정보가 새 나가서 잡혀가서 감옥 가고, 창당 준비 단계에서 정보 새 나가서 잡혀가서 감옥 가고, 항상 그래요. 이 조선공산당이. 그때 소련의 오더는 뭐냐? 만주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해라.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공산당에 가입해라. 그것이 소련 코민테른의 오더입니다. 일제 때. 그런데 여기 무슨 한반도에 일본 공산당 가입할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일공은 그때 아주 색깔이 진하고 전투적이었거든요. 제대로 이제 훈련이 된 집단이라고요. 일본 공산당을 일공이라 그러는데. 일공에 제일 많이 가입한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뭐 연락선이 현해탄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뭐 시모노세키와 무슨 부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오사카인가 시모노세키랑 제주항이 왔다 갔다 해요. 제주항인가 서귀포항이. 오사카랑 거기가 그 사이가. 그러니까 이게 20년대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주는 이제 그 호남, 해남과 목포에서 연결되고요. 무트로는. 이 부산 쪽으로는 훨씬 멉니다. 그리고 제주. 그래서 이 제주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본에 진출을 해요. 이제 취업. 그리고 그 해남 목포 언저리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일본에 가요. 그래서 그 일본에 가신 분들 중에 일공에서 제대로 공산주의 이념과 훈련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 분이라고 부를게요. 이 사람들이 제주에선 4.3을 일으켰고요. 이 사람들이 김일성한테 이용 당할 대로 당해가지고 제주 4.3 일으킨 그 주동자는 간신히 목숨 건져가지고 북에 넘어가니까 김일성이가 아저씨 그렇게 유격전을 잘 하신다면서요? 지금 날래남으로 가셔서 태백산맥에서 유격전 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유격전 내려와서 여기서 죽었어요. 아니 제주에서 몇 년을 투쟁하고 목숨 건져서 북에 갔더니 바로 남으로 보내서 남에서 죽여버렸어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은 분 중에 한 분이 이따 다시 얘기 나오지만 김지하 시인의 아버님입니다. 그분도 목포 출신인데 오사카에 가서 전기 기술자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공에 가입해서 오사카 일공에서 제대로 된 공산주의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방전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남로당 활동을 하다가 이제 쫓기니까 월출산으로 빨치산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김일성 오더 받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일공 출신들 이거 좀 그 색깔이 안 좋아. 그래서 그 안에서 숙청당하게 된 거예요. 그 빨치산 내부에서 동지들한테. 그 거물인데 목포 공산주의자 거물인데. 근데 또 그 사정을 모르고 이 목포의 경찰은 이 거물 김모 씨를 잡겠다고 그 10살 먹은 그 김지아 그때 이제 라는 그 소년을 채 갖고 사람 인편에 김모 씨한테 메시지를 넣은 거예요.
너 안 내려오면 네 아들 죽는다. 그래가지고 김지아 그 선배 선친께서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경찰 손에 죽을 텐데 아들이나 살리자 그러고 내려오신 거야. 그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그러고 그 상황에서 6.25가 터지니까 이제 철사줄로 묶어서 바닷속에다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줄줄이 이제 부두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이제 그 경찰들이 한 명 한 명 너 뭐 하던 사람이야, 임마. 그러니까 이제 저 오사카에서 정기공했습니다. 너 나와. 그래가지고 김지아 시인의 아버님이 육군의 문선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영화 같은 거 별로 영화 가끔 비 내리는 영화죠. 이제 이제 하드 필름을 돌려서 그런 거 혹은 가수들 공연 오면 그거 이제 조명에 마이크에 뭐 앰프에 스피커에 이거 다루는 그 문선대 그 하사관으로 바로 그래서 국군 문선대를 지원하고 다닌 거예요. 그 양반이. 인생 역전이죠. 참 인생 역전입니다. 우리 선배 세들이 다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 1930년대생, 1920년대생, 1910년대생들이 그런 그 굴곡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돌아가죠. 즉 다시 말하자면 인구 대비 제주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에 의해서 아주 잘 훈련된 공산주의자, 이때는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이 영웅적 전설의 여간첩 이선실 여사는 제주도 부속도서 가파도 출신입니다. 역시 어렸을 때 일제 때 오사카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갔다가 북한에서 난파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세운 공이 뭐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확립시켰습니다. NLPDR이라고 합니다. NL은 민족해방, National Liberation을 뜻합니다. NL은 뜻이 뭐냐면 뭐 민족해방을 중시한다. 그건 다 노가리고요. 김일성을 모신다예요. 주체 사상을 모신다. 그게 NL의 뜻입니다. PD는 뭐냐? People's Democracy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이건 뭐냐?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을 모신다예요. 그러니까 귀신집을 모시는데 하나는 김일성이라고 불리는 귀신집을 모시고 하나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을 불리는 귀신집을 모시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라는 개념은요. 스탈린 때 나온 개념입니다. 이건 막스 레닌 때는 없었어요. 인민민주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스탈린의 충성스러운 개 즈다노프의 작품입니다. 이 아저씨 1948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스탈린이 그때 1948년에 이 아저씨가 이제 그 2인자로 명실상부한 2인자로 꼽혔는데 스탈린이 2인자 꼴을 못 보죠. 이제 스탈린 다 죽겠어요. 스탈린 그 후에 5년 후에 죽는데 1953년에 이제 다 늙어서도 자기 밑에서 2인자가 크는 걸 못 봐요. 스탈린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꼬투리 잡아서 하루아침에 권력 다 뺏고 그 다음에 요양원 보내가지고 요양원에서 독살해서 죽입니다. 1948년 6월쯤에 죽습니다. 이 아저씨. 6월인가 8월인가쯤 죽어요. 여름에. 이 즈다노프가 무슨 거를 했냐. 동구를 사회주의화시키는 과정에서 점진적 제거를 통해 소비에트를 이행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저 최상류층, 저 부르주아 최상류층 저들이 반동입니다. 저 장군들 저들이 반동입니다. 총경급 이상 경찰이 반동입니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반동입니다. 반동의 범위를 확 줄여갖고 거기를 먼저 숙청을 해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인민민주주의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 괜찮아요. 민족자본 괜찮아요. 민족상공인 괜찮아요. 지식인 괜찮아요. 이러고서 같이 가는 척해. 그래서 한번 날려. 그 다음엔 차상위를 또 그렇게 해서 날려요. 그래서 차분차분 깎아가 보세요. 권력 잡은 상태에서 뒷배 소련이 서고. 그걸 한꺼번에 대숙청을 일으키면 사람들 저항이 많아서 피바다 나고 순탄치 않으니까 점진적으로 깎아서 가는 거. 이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이 아저씨 작품이에요. 즈다노프.
동구 중에요. 인민민주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비에트, 곧바로 소련식 공산주의를 하루아침에 한 데는 에스토니아 한 군데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아시다시피 발틱 3국 중에 소련 쪽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에스토니아 인구의 한 3, 4% 죽어요. 피바다예요, 피바다. 완전 우리로 치면 100만 명 완샷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구는 인민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다가 멈춘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구에는 집단 농장이 없잖아요. 폴란드 없었어요. 아마 동독도 없었을 거예요. 헝가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구에는 그래서 그게 뭐 이름뿐이든 뭐든 간에 종교가 살아남는다고요. 이 인민민주주의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깎아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깎아나가다가 저항 부닥치면은 그 다음에 안 깎고 멈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라운프 아저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NLPDR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김일성 리더십이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보다 우선한다예요. 참고로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김일성 대학 학생이다. 근데 철학과가 김일성 대학 철학과는 철학하는 데가 아니라 사상 이념 만들어내는데요. 철학과 조교 뭐 교수쯤이 안 되고 학생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마르크스 자본론 어딨나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바로 날아갑니다. 금서예요, 사실상. 레닌의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딨나요? 바로 날아갑니다. 스탈린 책 어딨나요? 스탈린의 어록 어딨죠? 바로 날아갑니다. 모택동 어딨나요? 바로 날아갑니다. 호치민 어딨나요? 바로 날아갑니다. 왜냐? 모든 유의미한 진실은 가장 명확하게 김일성 수령님의 책에 담겨 있는데 너 왜 딴 데 보냐? 퍽 치는 거예요. 그게 NL이에요. 그게. 김일성 리더십이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에 우선한다. 골아픈 공산주의 역사, 골아픈 공산주의 이론 공부하고 떠버리고 잘난 체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게 NLPDR이에요. NL을 중심으로 PD 무릎 꿇고 들어와라. 이거 누가 한 거냐? 이선실 아주머니 작품이에요. 이선실 여사께서 만든 작품이에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 NL은 그거죠. 그래서 품성과 대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품성이라는 건 뭐냐면 흉악한 마음을 온화한 표정과 언행으로 숨기는 방법을 품성론이라 그래요. 품성론을 가르쳐요. 백모같이 짜증 부리고 화내고 뭐 누가 좀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실시간으로 머리 맞박에 제 문제가 뭐냐면 맞박에 딱 여기에 이마에 찍힙니다. 실시간으로. 너 왜 헛소리 하냐. 말하는 상대방 기분 나쁘잖아. NL 주사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품성이 개판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NL 애들이요. 굉장히 주사파 제대로 훈련받은 애들이 음험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한데 이 표정을 보면 그렇게 온화하고 공손해요. 그러니까 표정과 표정 언행과 속내를 완전히 구별하는 것. 그것이 품성론입니다. 얘들이 말하는. 두 번째는 대중론. 뭐냐? 야, 복잡한 마르크스 자본론, 잉여가치론,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소외, 야, 그런 거, 그거 먹문들끼리 얘기해.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때를 모으는 게 중요한 거야. 때를 모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좋은 방법, 방송 들으면 돼. 방송 들으면 돼, 평양방송. 방송 들으면 우리 장학금 주잖아. 우리 간첩 아주머니, 간첩 아저씨들이. 이거예요. 그게 NL의 두 가지 교훈이에요. 얘들이 가르치는. 다른 거 없어요. 김일성 모셔라.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필요 없다. 모택동 필요 없다. 김일성 모시면 돼. 그게 정답이야. 넘버 원. 넘버 투. 대중이 중요하고 대중한테 접근할 때 온화하고 그 편안한 표정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 네 마음속에 독사 잘 감춰놔. 이거예요. 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을 그 귀신집을 모시는 PD를 무릎을 꿇린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꿇게 만들었냐? 우리 이선실 여사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80년대 말까지의 이 좌파의 족보를 한번 보면 60년대, 70년대에 급진 종북 좌파가 있어요. 공산주의로 출발해서 종북까지입니다.
이게 대구 경북 중심이에요. 인맥이. 보면은 인혁당, 통역당, 난민전. 전부 대구 경북이에요. 이재호 우리 의원께서는 본인은 난민전은 잘 몰랐다. 내가 이 사장과 뭐 김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뿐이지 난 그 사람이 난민전 두목인지 모르고 만났다. 나는 난민전과 뭐 그 나중에 보니까 외곽 조직이긴 한데 모른 채로 그 한국민주화투쟁위원회 민투라는 외곽 조직을 조직하고 그걸 운영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재호 어록에 의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재호 의원께서 저는 이제 극존칭합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그 난민전의 외곽 조직인 민투의 두목이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 전해준 사람한테 딱 한 말 했어요. 그분 고향이 대구거나 대구 부근이에요. 칠곡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바로 맞추냐. 뭐 이재호 의원께서 뭐 하신 말씀이 진실이겠죠. 그러나 저의 관점에서 보면 제 경험으로 저도 지하운동을 4번을 한 놈인데 저는 마르크스 레닌 귀신집 모시고 제 관점에서 보면 외곽 조직의 장은 본 조직을 알아야 돼요. 본 조직이 근데 난민전 보면 전부 다 대구 경북 사람들인데 그럼 당연히 외곽 조직의 장도 대구 경북일 거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지역차별을 보려면 박정희 지역차별 얘기하지 말고 종북의 역사를 봐라. 종북만큼 지역차별한 데 없다. 제가요 대구 가서 강연하면 대개 첫마디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수의 성지인지는 잘 모르겠고 종북의 성지 대구에 와서 강연을 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강연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 이 대구 경북 중심의 이 60, 70년대 그 종북들 또 보면 참 저보다 이제 나이로 치면요. 이분들이 뭐 20이라 그럴까 20살씩들 위인 사람들이에요. 15살씩. 그러니까 이제 생년으로 치자면은 1940년생, 1930년대 말생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리 늦어도 1945년생. 이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들 집안 내력을 보면 태반이 아버지, 숙부, 숙모, 이모, 큰형, 큰누이가 태반이 월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월북한 사람들 어떻게 됐는데 1956년에서부터 1960년대 말까지 다 숙청당했어요.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은 원수라 집안의 원수예요. 그런데 북한을 따르는 종북운동을 하니 이 사람들 이거 도대체 이 머리가 어떤 사람들이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이게 서울대 학생운동의 그 깊은 지하 계보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게 그쪽으로도. 이 인맥이. 통역당 보세요. 전부 뭐 서울대 뭐 경제학과 뭐 사회학과 이렇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픽업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면요. 이제 지식인들을 자본론을 공부를 시켜요. 자본론은 마르크스의 대표작이잖아요. 자본론을 공부를 시켜요. 그 자본론은 마르크스의 작품 중에 저작 중에 가장 경제학에 집중된 저작이에요. 마르크스 다른 저작들은 역사 해석, 뭐 철학, 비평 이런 것들인데 자본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학에 집중이 됐어요. 제가 지금 기억 제대로 하는지 몰라도 아마 자본론 첫 문장이 이걸 겁니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재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그 경제학 명제로 쫙 이어진 그런 책이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서 나 이 사람들 당신들 자본론 있고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야. 그거는 먹물들의 공산주의 노름이었을 뿐이야. 공산주의는요 철학입니다. 인간관이에요. 전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공산주의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브루메르 18일 그 프랑스 역사다른 비판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공산당이 이랬거든요. 철학으로 저걸 접근을 못하고요. 경제학으로 공산주의를 접근을 해요. 경제학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본론으로 딱 해서 나는 이제 공산주의자가 되는 모양이야. 마르크스 자본론을 이제 숨어서 보죠.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정치 철학은 마르크스 레닌의 정치 철학을 갖다가 얻는 게 아니라 김일성주의를 갖다가 얻는 거예요. 공산주의, 마르크스 경제학에 김일성주의를 접을 붙인 거.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60년대 학번에서 저 통역당 나오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 공산주의는 철학으로 가야 돼요. 오리지널 훈련을 받으려면.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가고 서울대 경제학과 인맥부터 해서 공산주의를 경제학으로 접근을 시켜놔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정치 철학은 김일성주의를 접을 붙이는 거예요. 공산주의, 마르크스 경제학, 김일성주의 정치 철학 접붙인 거예요. 이게 60년대, 70년대 급진 종북 좌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이 사람들 논리는 이 포섭 논리가 이래요. 제가 포섭 과정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 공산주의는 역시 경제죠. 자본론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명제. 북한 경제는 공산 경제 아닙니까? 계획 경제. 따라서 북한은 고전적인 공산 국가죠. 그러므로 남한 공산혁명의 파트너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는 국가고 우린 지하 세력이니까 우리 북한 김일성 수령을 좀 섬기고 지도를 받아야겠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자본론에서 시작해서 김일성으로 끝나. 무슨 말씀이죠? 이게 얘들 논리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픽업을 한다고요. 서울대에서. 이 지금 60년, 70년대 급진 종북 좌파를 이뤘던 그 지식인 족보를 보면요. 다 S대 출신들이야. 태반이. 환장한다니까 환장. 그리고 그거 가지고 바깥에서 큰 소리 못 지르니까 그 다음에 겹겹이 쌓아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바깥의 포장은 민주주의, 리버럴하고 결합을 하죠. 예를 들어서 김민기, 양희은의 뭐 노래 이런 거 좋아하는 통기타 이런 거랑 결합을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층에 있다가 이제 쭉 내려오면 이제 그 뜨거운 거의 간첩과 다름없는 혹은 간첩보다 더 간첩스러운 그 뜨끈뜨끈한 흐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층층시야 내려와서 만나다 보면. 저도 몰랐어요 이거를. 80년까지. 광주 끝난 다음까지 몰랐어요 이걸. 그때 제가 4학년인데 저도 그래도 핵심에 들어있었는데 저한테도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서울대가 이제 핵심 5인방인데 지하 5인방인데 저 5인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법통을 받은 건 제가 짐작하기에 1명이나 2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셋, 넷은 법통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부닥치다 보니까 저거 칼라 이상한데 이 생각이 퍽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냥 광주 후에 부닥쳐 보니까. 그 얘기를 드릴게요. 80년 광주 직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선실까지 그러니까 1990년까지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저는 광주 직후에 강경파였습니다. 80년 8월에 신문에 그때 신문 8면 발행될 때인데 2면에 걸쳐서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 공소장이 발표가 됐어요. 그 읽어보니까 거기 우리들이 영등포 뭐 역전에 오코미상 그 수사 거기에 오코미상이라는 건 뭐냐면 상호미상이에요. 상호미상 지복자 오코미상 중국집에서 누구 30명이 모여서 뭐 1월 달에 뭐를 논의했고 제 이름도 나와. 저 잡으러 오지도 않았는데 학생이니까. 그때 딱 들은 생각이 이거 서울대 학생운동 맥이 60년대까지 다 털렸구나. 그거 지키자고 데모하지 말지.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야, 이거 우리 다 썩은 뿌리야. 다 털린 뿌리야. 눈 질끈 갖고 지금 데모하면 우리 다 털려 나가더라도 우리 지금 모르는 애들이 막 자라나올 거야.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아. 그때 M16에 착검하고 군인들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저게 없습니다. 전경 없을 때 전경은 84년, 85년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을 딱 제압을 하기 위해선 군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계엄령 때니까 특히. 계엄령 때니까 군이 상주하고 있을 때 그 주장을 했다고. 제가 이제 강경파죠. 그런데 이 애들이 입장이 이상한 거라